저는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오승원 아나운서가 다음 주까지 자리를 비우는 동안 제가 대신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서울 서희초교사의 49제인 오늘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한 교사들의 집단 행동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30개 초등학교가 임시 휴업을 하고 서울 여의도와 전국 교육청 앞에서 동시다발 추모 집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최근에도 경기 고양시 또 전북 군산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잇따라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사들이 느끼는 슬픔과 분노가 극에 달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의 문제들이 바뀌지 않은 채 교사라는 사명감과 책임감만을 강요하는 것은 결국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일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텐데요. 이달부터 교권 보호를 위해 수업 중 휴대폰 사용 금지 같은 학생 생활 지도 고시가 시행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이뤄내는 일 엿보적일 듯 싶습니다. 더욱이 오늘 같은 날 교사들의 집단 행동을 강경 대응으로 압박하는 것은 교육계의 갈등과 혼란만 더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교사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공교육 멈춤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9월 4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 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이달부터 의약품 정책 변화로 약값이 내렸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에는 국내 대표 검색 포털 네이버가 자체 기술로 제작한 초거대 인공지능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는 퀴즈도 드릴 텐데요. 추석을 앞두고 물가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 과일값이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올여름 집중호우로 작황이 좋지 않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이 과일은 한 상자 도매가가 평년 5만 원대에서 8만 원대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이 과일은 아침에 먹으면 금이라고 할 정도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공복에 먹으면 체내에 쌓여있는 독소를 정화하고 식이섬유 등도 풍부하다고 하는 이 과일 무엇일까요?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립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작년 1인당 연간 소고기 소비량이 10년 전과 비교해서 6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축산물 소비 증가 추세에 따라서 요즘 방송 프로그램, 유튜브 등을 통해서 건식 숙성과 같은 소고기 숙성육이 소개돼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기술 개발 소식부터 살펴봅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건식 숙성을 하는데 보통 3주 이상의 숙성 시간이 필요했는데 무려 2일 만에 숙성시키는 기술이 개발됐다고요? 네, 최근 소고기 건식 숙성 기술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존 건식 숙성 기술은 고기가 연해지고 풍미는 좋아지지만 3주 이상 긴 숙성 기간이 필요해서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재고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숙성한 뒤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생고기에 비해서 60 내지 70%까지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소고기 숙성 시간이 2일로 매우 짧으면서도 건식 숙성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라디오파 소고기 단기 숙성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체에 기술 이전을 해서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디오파가 뭘까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 거예요? 네, 소고기의 숙성은 소고기 속의 다양한 효소가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면서 이루어지는데요.
15도씨 이상에서 소고기를 숙성하게 되면 미생물 오염 우려는 있지만 효소 반응은 촉진된다는 기존 연구 결과에 착안해서 개발한 기술입니다. 라디오파로 소고기를 가열하는 동시에 고기 표면에 미생물 증식을 막기 위해 영하의 냉풍을 쏘이는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파장이 짧은 전자레인지의 마이크로파와 달리 파장이 긴 라디오파를 이용했기 때문에 고기 내부를 가열하면서 표면을 냉각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럼 라디오파로 숙성한 고기는 어떤 특성이 있던가요? 네, 이 기술을 적용한 결과 48시간 만에 고기 육질은 25% 부드러워졌고요. 건조준 무게 대비 풍미를 느끼게 해주는 인자들은 1.5배 늘어나서 3주 숙성한 것보다 높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적용할 때 고기 표면에 특정 유산균이나 효모 등을 발라서 발효향, 제빵향 등 개인 취향에 맞는 다양한 풍미의 숙성 소고기도 만들 수 있어 활용도 측면에서도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술이 확대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이 기술이 확대 보급되면 소비자들은 건식 숙성육 접근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특히 안심, 등심 등 전통적인 구이용 부위보다 3배나 많이 생산되고 가격은 저렴한 앞다리, 우둔살, 설도 등 저지방 부위를 숙성해서 소비자들에게 구이용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렴한 가격에 맛 좋은 소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자, 여러 작물과 과일들이 익어가는 이 시기에 비가 또 자주 내려서 걱정입니다. 이번 주 농업 기상 전망은 어떤가요? 네, 요즘 태풍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어 걱정이 앞서는데요. 다행히 현재까지 만들어진 태풍 중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태풍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은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16번째 절기인 백로인데요. 이 시기에는 밤 기온이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 풀잎이나 물체에 이슬이 맺히는 시기로 가을의 기온이 완연히 나타나는 때라고 합니다. 특히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오늘 오후부터 수요일까지 강원 영동과 경상권 제주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들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온은 아침이 18도에서 25도, 낮에는 25도에서 33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네, 정말 환절기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 알아볼게요. 먼저 벼농사는 어떤 관리가 필요한가요? 네, 현재 가장 많은 재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중만센종 벼는 한창 여물어가고 있는 시기라서 물걸러대기를 통한 깨끗한 물의 공급이 중요한데요. 벼가 익어갈 때는 뿌리의 활력과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산소 공급이 잘 되도록 2 내지 3cm 깊이로 물을 얕게 대거나 걸러대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쌀의 품질과 가장 크게 관련되는 것이 완전 물대기 하는 시기인데요. 네. 보통 이삭이 팬 후에 30 내지 40일경에 실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확 시기가 다 된 밭작물도 있을 것 같은데요. 수확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알려주시죠. 네, 참깨 이모작 재배는 9월 상순에서 중순에 줄기 아랫부분에 꼬투리 2-3개가 성숙해서 갈라지면 수확하시면 되고요. 핵고구마는 출하 시 표면의 상처를 줄이고 수확 직후에 호흡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람이 잘 통하는 장소에서 열을 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땅콩은 수확 적기 판단을 몇 포기를 캐서 꼬투리 성숙도를 보고 결정하면 되는데요. 성숙한 것은 꼬투리 표면에 망상의 그물 무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수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확인하시고 적기에 수확을 잘 하셔야겠죠. 자, 가을 배추, 무는 어떤 관리가 필요한가요? 네, 배추 육묘를 하는 경우 보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웃자랄 수 있습니다. 알맞은 수분 관리와 환기를 통해서 웃자람을 방지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기 일주일 전에는 포장 환경에 견딜 수 있도록 물 주는 양을 줄이고 온도는 낮추면서 직사광선에도 많이 노출시켜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심기하는 시기는 중부지방이 9월 상순, 남부지방이 9월 중순이 적기인데요.
심는 시기가 고온이기 때문에 흐린 날 오후에 심는 것이 모에 활착에 좋습니다. 네. 그리고 싹이 올라온 무는 소금 작업을 해줘야 하는데요. 재배 면적이 많거나 노동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본잎이 4 내지 5매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포기만 남기고 솎아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과도 또 잘 익어갈 시기인데요. 품질 좋은 사과를 생산하기 위해서 특히 신경 써야 할 일 뭘까요? 네, 사과는 색깔이 고루 붉게 착색이 되어야 하는데요. 조생종은 수확 10 내지 15일 전, 만생종은 수확 30일 전에 기준으로 해서 과실의 봉지를 벗겨줘야 합니다. 그리고 사과 가시를 가리고 있는 잎은 따주도록 하고 햇볕 받는 면이 충분히 착색된 후에는 주위에서 과실을 잘 돌려주셔야 합니다. 또 봉지를 벗기고 4 내지 5일 후에 나무 주위에 반사 필름을 깔아주면 밑부분에 달린 과실의 색깔이 좋아져서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요즘 비가 자주 내려서 말벌 등 야생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벌초식이라서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꿀벌 키우는 농가에서는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네, 꿀벌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으로 응애류와 말벌이 있습니다. 꿀벌 응애와 중국 가시 응애는 발생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약제 방제를 비롯한 종합적 방제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가 말벌이 양봉장에 본격적으로 날아들기 시작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네. 위인 트랩이나 포충망 등을 이용해서 잡으셔야 합니다. 장수말벌과 등금은 말벌은 방치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잡아서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잘 들었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의료 서비스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약이 되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오늘은 9월부터 의약품 정책이 변해서 약값이 대규모로 낮아지게 됐다는 얘기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박한슬 약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식탁 물가부터 정말 모든 물건 가격들이 올라서 난리인데 가격이 또 내리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더욱이 약값이 내렸어요. 참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건데요. 네. 우선 이제 제가 평소에는 너무 이제 건강이나 약 얘기만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서 당황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좀 소개를 드리면 네. 이제 제가 사실은 의료 정책에 대해서 책이나 글 같은 거를 이것저것 되게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보통 이제 의료 얘기만 집중을 하시는데 저는 약사 출신이다 보니 네. 그래서 약 얘기는 제가 좀 더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주제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네. 말씀처럼 정말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약값이 내린다 이러면 좀 굉장히 신기하게 여기실 것 같아요. 의아해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약값은 이제 어떤 일반적인 회사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라면부터 자동차까지 이런 건 다 그 물건을 파는 기업에서 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나라에서 정한다라고 하면 약간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라면 물가가 오른다. 그러면은 나라에서 약간 그런 압박을 가하지 않습니까? 제지를 하죠. 네, 네. 그래서 그러면 그냥 눈치를 보다 좀 인하를 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식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치킨값 오른다 이러면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좀 불만 이렇게 여론이 커지면은 또 다시 치킨값이 내려가고 이런 경우들은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오늘부터 진통제는 한 알에 100원 이런 식으로 나라에서 딱 정한다는 겁니다. 저는 나라에서 약 가격을 그렇게 정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근데 약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약국마다도 왜 약값이 다르잖아요. 나라에서 정한 것 치고는 사실 가격 차이가 꽤 나는 경우들이 있던데 이거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되게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나라에서 약값을 정한다라고 해서 이게 모든 약값을 정한다는 건 아니고요. 네. 우리가 그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의 가격을 정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우리가 병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써주시고 그다음 네. 우리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서 약을 조제해서 받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나오는 약들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가격을 정한다.
대신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국에 가서 약사님 진통제 하나만 주세요 해서 받는 그런 약들은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되는 이 약값만 나라에서 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런 거예요? 정말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이 도입되면서 어떻게 해야지 이제 의약품 판매를 좀 투명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나온 결과물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이제 9월이니까 벌써 여름휴가 다녀오신 분들 많으실 건데 우리가 막 성수기에 어디 휴양지 같은 데 가면은 굉장히 좀 소위 말하는 바가지를 쓰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어릴 때 가족여행 갔다 그런 경험이 있는데 비가 엄청 오는데 저희가 숙소를 못 잡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막 정말 허름한 민박집 갔는데 그때 이제 민박집 주인 선생님께서 굉장히 높은 가격을 부르셨지만 그 비 오는데 갈 데도 없고 어떡하겠어 내야지.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약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면 비슷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가 막 머리가 정말 깨질 것 같이 아파서 이거 정말 진통제 안 먹으면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약국 갔더니 그 진통제 한 알에 1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머리 아파 죽겠는데. 네, 그렇죠. 정말 극단적으로는 그런 네.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물론은 현실에선 좀 그렇진 않죠. 약국 간에도 경쟁이 있다 보니 우리 약국 오세요 하면서 좀 더 낮게 가격을 책정하는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 약국 가 진통제는 대충 얼마 아니면 뭐 생리통약은 대충 얼마 이런 가격대를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통제하지를 않아도. 근데 가격이 극단적으로 높아지는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약을 팔 때마다 마진이 남으면 약을 너무 많이 팔리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거든요.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뭐 물건 팔아서 마진이 남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걸 좀 많이 팔려고 하는 것도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욕심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 뭐 우리가 밥집에 밥 먹으러 가서 이모님 저 뭐 제육덮밥 하나 주세요라고 하면 갑자기 이모님이 제육덮밥만 시키면 안 된다. 이거는 김치찌개랑 된장찌개도 시켜라.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시키진 않잖아요. 네. 그런데 약은 조금 다르다는 거죠. 네.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는 게 그 분야에서는 내가 이 내용을 제일 잘 알고 있다라는 신뢰를 갖고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밥 먹을 때 이모님 추천한다고 해서 그거를 더 시키지는 않지만 사실은 진통제 하나면 충분한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 약도 넣고 이 약도 넣고 이 약도 넣고 이 약도 넣고 해서 한 5가지를 동시에 먹어라라고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그래야 한다라고 하면은 따르게 되죠. 저희는. 그렇죠. 환자들이 사실 그런 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물론 대부분의 의료인들이 양심적이긴 하겠지만 네. 약을 팔수록 내가 마진을 남긴다고 하면은 불필요한 약들 처방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스러운 사람 욕심이니까.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거 안 되겠다. 불필요한 약을 먹다가 환자들이 돈도 많이 쓰고 만약에 부작용 같은 게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냐.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거죠. 약을 먹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약에는 마진을 붙이지 못하도록 좀 제도를 만들어 보자 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나라에서 약값을 정하고 거기 마진을 붙이지 못하게. 그럼 약에는 이제 마진을 붙이지 못하게 딱 막아버린 거군요. 네. 근데 물론 우회로가 있는 거죠. 리베이트라고 하는 건데요. 리베이트는 저도 알아요. 이게 뭐 보통 제약회사에서 뭐 의사들한테 금품을 제공하거나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뭐 약값이랑도 관련이 있어요? 네,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요. 이게 리베이트라는 걸 이제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니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제약회사에서 의사 선생님 저희 회사 약 좀 처방해 주세요라고 하고 대신에 이제 금품이나 뭐 향응을 제공하는 이런 것들을 리베이트라고 하는데 네. 이게 그렇게 되면은 그 의사가 제약회사에서 내가 약을 많이 처방할수록 돈을 많이 주네? 네, 이렇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약에 마진을 붙인 거랑 비슷한 구조가 나타나는 거죠. 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제약회사가 그렇게 돈을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약값이 여유가 있으니 이제 자기들 마진도 챙기고 의사 선생님들한테 리베이트 또 할 돈이 나온다는 말이잖아요. 실제적으로는 마진이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약값을 대폭 낮추겠다고 발표한 게 대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까지 발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리베이트 제도를 좀 뿌리 뽑으려는 게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래서 약값을 얼마나 낮추냐라고 하면 한 7,600
종의 약에 대해서 약값을 확 낮추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숫자의 약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약가를 확 낮추는 경우는 참 드문 일인데 네. 사실은 10년 정도 전에도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약값이 너무 비싸다. 이런 식으로만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리베이트를 좀 때려잡으려는 그런 의지가 조금 반영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이유에서 진행된다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좋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설마 뭐 도매가는 내려도 소매가는 그대로고 뭐 이런 건 아니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당장 약 쓰는 국민들한테는 되게 좋은 일이죠. 실제로 내가 내야 되는 약값이 줄어들기도 하고 이제 이런 구조를 개혁을 하면은 불필요하게 약이 많이 처방되는 거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건강보험 재정도 좀 아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이게 내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내리냐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약국에서 약을 돈 내고 타오는 건 맞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된 경우에는 우리가 전체 약값의 30% 정도만 현금으로 내고 약을 받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약값이 10,000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 주머니에서 직접 나가는 돈이 3,000원이고 7,000원은 건강보험에서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약값이 100원 깎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내는 돈은 30원밖에 안 깎이는 그런 식이라 가지고 네. 체감이 아주 크지는 않을 건데 어쨌거나 낼 돈이 좀 줄기는 하고 환자가 좀 느끼는 혜택이 있긴 하다. 근데 좀 미미하다라고 할 수 있고 제가 조금 우려되는 지점이 근데 하나 있어요. 이 환자들이 직접 이렇게 겪는 혜택은 적지만 약값이 너무 깎여버리면 우리가 약을 못 구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약을 못 구한다. 왜 예전에 코로나 때 감기약 못 구하던 것처럼 뭐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 코로나 때 겪었던 그 감기약 부족 사태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사실 갑작스럽게 약을 사려는 수요가 엄청 늘어나서 그런 거였어요. 왜냐하면 네. 코로나 환자 수가 확 늘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약값을 대폭 깎아서 생기는 문제는 공급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보자면 만약에 우리가 변비 같은 게 좀 심하다 이러면 변비약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변비약 뭐 사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변비약들은 오래된 약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특허도 없고 그러면 제약회사에서 그걸 비싸게 팔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도 마진이 그렇게 남지 않는 약들인 건데 네. 약값을 더 낮춰버리면 이제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굳이 이 약을 만들어야 돼? 만들수록 손해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약을 만든다면 예를 들어 특허가 살아있고 더 비싼 약을 만든다면 그 약에 대해서는 내가 같은 시설을 돌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3,000원짜리 짜장면 파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 8,000원짜리 쌀국수 파는 게 더 같은 요리를 할 거라면 더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변비약 품절 사태가 있었어요.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병원에서는 그 변비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노인 환자분들이 입원하시면 거동을 거의 안 하시고 누워 계시다 보니까 장 움직임도 굉장히 좀 축소가 돼가지고 변을 잘 못 보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네. 병원에서는 정말 필수약인데 이것조차 못 구하는 사태가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왕창 깎이는 것도 뭐 불필요한 약을 좀 정리하고 리베이트라든가 이런 부정적인 걸 해결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필요하지만 저렴해서 굳이 생산 안 하고 싶어하는 그런 필수 약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좀 휩쓸려 가지는 않도록 좀 그런 걸 보호하는 조치가 같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인 약에 대한 관리도 좀 같이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혹시 다른 고려할 부분은 없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그 의약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좀 낮은 편이긴 해요. 보통 이제 어떤 뉴스라든지 다큐멘터리 같은 영상들 보시다 보면 미국은 약값이 말도 안 되게 비싸다 이런 굉장히 그런 말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제약업을 발전시키는 것보다는 환자들이 의료 이용을 하기 쉽게 그렇게 약값을 저렴하게 맞춰놓은 건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비싼 돈을 받는 게 그렇게 하면 제약회사들이 그 마진 남긴 걸 가지고 새로 신약 개발을 해서 그게 전체적인 산업을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제조업 말고 다른 뭔가 고부가치 산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면 바이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올라서긴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약값을 너무 깎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제약회사들도 좀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약가 정책을 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오늘은 약값 인하를 둘러싼 정책의 효능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박한슬 약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내외 생성형 인공지능 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히든브레인 연구소 송태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생성형 인공지능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확산했는데요. 근데 챗 GPT를 만든 오픈 AI라는 회사가 파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올 한 해는 정말 인공지능 없이는 이야기거리가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네. 특히나 이제 IT 분야에서는 엄청난 큰 이제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글로벌 생성형 인공지능 시장과 이제 국내형 인공지능 시장 이 오늘은 이 둘 다 얘기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청취자분들은 챗 GPT는 익숙하겠지만은 이 오픈 AI라는 회사는 아마 처음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챗 GPT를 만드는 회사 이름인데요. 이 회사는 현재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러다가는 이제 회사가 적자가 생겨서 파산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제 챗 GPT의 이제 유지 비용이 과연 얼마나 들까라는 게 이제 궁금하기 시작하겠죠. 네. 네, 하루에 무려 9억 1천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네, 이게 한 달이면은 이제 몇백억 수준이잖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는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이 인공지능을 더 똑똑하게 만들려면은 더 학습을 많이 시켜야 되고 이러려면은 GPU라는 게 또 필요합니다. 근데 이 GPU라는 게 이제 몇 천만 원 이상급이에요. 이제 굉장히 비싼데 얘가 한 대만 사는 것도 아니고 몇만 대를 계속 필요한 만큼 사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GPU라는 이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는 이제 엔비디아라는 회사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는 챗 GPT 말고도 뭐 구글도 있고 여러 회사들이 전부 다 이런 챗 GPT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연히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이것까지 또 포함하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GPU까지 또 포함하면은 적자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더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이제 약간 좀 과도하다. 설마 이렇게까지 망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은 네. 그래도 현재 이 상황이 맞다라고 하면은 2024년도에는 진짜 파산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얘기를 또 해볼게요. 네네. 한 가지가 챗 GPT가 쓸 때 이제 유료와 무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무료 사용자들이 처음에는 신기해서 더 쓰자, 돈도 내보자라고 했는데 쓰다 보니 과연 이게 유료로 쓸만한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점점 많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능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돈을 벌려면 사실 이런 기업들은 개인보다는 기업들한테 돈을 받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네, 하지만 페이스북이라는 회사 있죠. 네,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이제 메타라는 이름 바뀌었지만은 이 회사가 이런 챗 GPT 같은 걸 만들 때 쓰는 기술 이런 것들을 무료로 다 오픈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챗 GPT가 또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또 사라지게 되는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약간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수익을 좀 내기 위해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서 나가야 네. 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렇게 이제 제일 필요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그 전에 사용자들도 사실 줄고 있어요. 네. 이 챗 GPT를 사용하는 사용자들도 줄고 있어서 사실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돈을 좀 많이 써줘야겠지만은 이제 그렇지 않은 문제가 큰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오픈 AI가 많은 돈을 더 이제 벌려면 혹은 투자를 받으려면은 네. 뭐 유료 사용자가 많으면 좋겠지만 네, 무료 사용자라도 많아야 되죠. 맞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이유가 뭘까 좀 살펴봤는데 일단은 매달 요즘 한 10%, 9% 이렇게 사용률이 줄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네. 왜 줄까라고 했더니 사실 챗 GPT의 사용자의 4분의 1이 대학생입니다.
네, 대학생인데 지금 방학이잖아요. 네. 네, 방학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고. 근데 이렇게 과연 대학생들이 방학했다고 해서 회사 서비스가 이제 위태위태해지면은 그러니까요. 이게 정상적인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수익을 위해서 어떤 돌파구를 만들어내느냐 이게 또 관건이 되겠어요. 맞아요. 특히나 이제 킬러 컨텐츠 혹은 킬러 앱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 기능이 없으면은 안 된다라고 할 정도의 기능이 사실 챗GPT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현재로서는 네. 없어요. 하지만은 많은 회사들이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챗GPT뿐만 아니라 이 구글 같은 회사도 한마디로 이런 언어 모델을 이제 만들다 보니까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구글에서는 더 많은 서비스들이 기존에는 만들어 왔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고 좀 살펴보면요. 사실 구글 같은 경우는 개인의 생활을 코칭해주는 이런 앱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메일을 보내거나 캘린더를 쓰거나 스마트폰으로 뭐 구글 맵을 보는 거 역시 전부 다 여기다 AI를 다 붙이는 거예요. 붙이다 보니까 우리 생활에서 이미 익숙하게 쓰던 앱들을 인공지능을 붙이니 좀 더 편리하게 진짜 비서처럼 내 커뮤니케이션을 좀 편하게 해준다라는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사용자들이 이제 갑자기 뭐 필요한 아이디어를 내거나 혹은 생활의 조언을 얻거나 하는 부분에서도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여의도 조식을 좀 먹고 싶은 거예요. 맛있는 조식을 먹고 싶다라고 네. 했을 때도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는 게 이제 앞으로는 좀 더 편해질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런 챗 GPT를 만든 회사가 사실 한 8년 정도 됐었는데 그동안은 다른 회사를 뭐 인수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어요. 또 최근에 근데 일루미네이션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애니메이션 제작사예요. 한마디로 애니메이션이요? 네. 좀 갑자기 상관이 없죠. 인공지능하고 이게 왜 인수했지? 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는 이제 뭐 인공지능에 대한 개발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거를 이용한 각종 컨텐츠를 만드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이 네. 얼마 전에 새로운 언어 모델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기대해 볼 만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어떻게든지 우리나라 회사들도 이 AI에 대한 집중을 엄청나게 하려고 하는 모습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24일에 하이퍼 클러버 X라는 이제 버전을 발표하게 됐었는데요. 여기에는 뭐 금융이나 소프트웨어, 게임 이런 부분들에 다양하게 한마디로 이제 뭐 챗 GPT라고 하면은 여기는 클러버 X예요. 그래서 네. 이 클러버 X를 많이 활용한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성능은 뭐 생각보다 뭐 괜찮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오늘 몇 가지 좀 테스트를 해본 게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항상 밀고 있는 게 한국어에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그 잔악괴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네,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란 뜻인데, 네. 네, 이거를 이제 클로버 X한테 물어봤더니,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모든 종류의 행동을 포함하는 이런 얘기를 쓸 때 사용한다라는 걸로 설명을 해줘요. 오. 네, 근데 이제 구글 바드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잔악계는 자기가 낳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일단, 이제 네, 하게 된 문법이 거고요. 좀 안 맞네요. 네, 그다음에 챗 GPT 같은 경우는 자연과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고 있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지만은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정답을 말한 거는 클러버 X이지만 네. 네, 현재는 베타 서비스다 보니까 아직 많은 기능들을 이용할 수는 없고요. 결과조차 아직 완벽하지 않는 내용들이 사실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약간 신기한 내용은 사투리를 좀 알아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건 채팅으로 하는 거니까 네네. 채팅을 사투리로 쓰면은 얘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글 바드나 혹은 챗 GPT 같은 경우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한국어를 많이 학습을 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에 최적화시킨 모델이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맞아요. 좀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산업적으로도 좋고 뭐 사용자들에게 더 확대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타이밍상 봐서는 우리나라에게는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연구적인 성과는 확실히 미국 기업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항상 응용을 굉장히 잘하는 나라다 보니까 네. 분명히 잘 써먹고 앞으로는 발전이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네이버가 진짜 이 AI에 정말 진심이다라고 느낀 부분이 뭐였냐면은 얼마 전에 판교에 있는 이제 빌딩 하나를 팔았어요.
그래서 3천억에 팔고서 네. 그 현금을 만들어서 이걸로 이제 AI 집중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만큼 이제 진짜 네이버가 AI에게 진심이다라는 부분을 좀 알 수 있었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성과를 보려면은 이 하이퍼클로버 X를 발표한 다음 날에 주식 정보를 보면은 사실 사람들이 어떻게 봤는지 알잖아요. 사실 이제 24일 날 이제 공개한 다음 25일 날 네이버 주가가 한 8% 정도가 빠졌습니다. 빠졌어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사용을 해봤었는데, 대답이 너무 짧아요. 기존에 우리는 구글 바드나 챗 GPT에 대해서 많이 써보면서 학습이 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답변은 이것밖에 안 해주지? 좀 약한데? 라는 생각 때문에 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소장님이 원래 새로운 언어 모델 네네. 나오면은 책을 내는 실험 같은 거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책을 좀 잘 못 썼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네, 맞아요. 제가 책을 항상 예를 들어서 챗 GPT를 가지고서 소설 쓰기, 구글 바드로 또 무슨 소설 쓰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클로버 X는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봤을 때는 뭐 창의적인 소설을 쓰거나 뭐 에세이를 써봐 이런 것들이 안 돼요. 그래서 답변이 너무 짧다 보니까 명언만 쓰자. 네, 명언 정도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명언을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명언을 써줘요. 그런데 좀 이제 이상한 것들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클로버 X한테 뭐 용기를 주는 명언 10가지를 만들어줘라고 했더니 네. 고민보다 행동을 하세요라는 명언을 10번을 반복해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죠. 너는 지금 같은 말을 10번이나 반복하고 있어. 알고 있는 거야? 라고 했더니 그만큼 중요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인가? 그럼 다 다르게 써줘. 뭐 이렇게 한번 다시 해보시죠. 제가 그렇게 써놨죠. 네네네. 그래도 똑같이 또 10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거는 무서운 기계를 보는 느낌? 네, 그래서 약간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책이 있는데 네. 절대 홍보는 아니기 때문에 책을 사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단순하게 기술의 결과를 남기기 위해서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재미있는 네네네. 엉뚱한 실험을 하셨어요. 어쨌든 혹시 또 네이버 외에도 언어 모델을 준비하는 곳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카카오톡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게임 회사도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NC소프트에서도 이제 인공지능을 만든다. 근데 과연 뭘로 만들까라고 하면은 게임 캐릭터 같은 게 있잖아요. 이 캐릭터 말을 실질적인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도 이제 활용이 되는 거고요. 한마디로 게임상에서 대화할 때 보통 NPC한테 대화를 한다고 하면은 항상 어떤 일을 하세요라고 하는 지시를 주는 이런 캐릭터들이 있는데 네. 이걸 자연스럽게 사용자랑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컴퓨터 캐릭터인데도 이제는 앞으로는 누구네 그냥 지시를 받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지시를 받을 수 있는 혹은 시킬 수도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거 말고도 아마존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 클라우드 회사도 역시 이 NC소프트랑 같이 제휴를 해서 뭐 새로운 것들을 또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까 초반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카카오톡이 처음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 이거 하나로 해서 지금까지 사실 계속 잘 먹고 살고 있잖아요. 10년 넘게. 네. 그래서 이제 챗 GPT 같은 경우도 사실 제일 처음에 나와서 선점을 했는데 끝까지 잘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휘청거리니까 약간 안타까울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럴 때가 기회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회사들은 제2의 이제 카카오톡이라든지 배달의 민족 같은 것들을 충분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다 보니까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킬러 앱, 킬러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맞아요. 약간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인공지능 시장에서 우리가 좀 주도권을 가져오려면 가장 핵심적인 것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뭐 이건 소프트웨어 얘기였잖아요. 근데 네. 사실 하드웨어도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초반에 제가 얘기했던 이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 이런 회사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한마디로 이제 골드러시 시대에 돈을 번 거는 청바지 판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청바지 판 사람이 한마디로 지금은 그래픽 카드를 파는 이 엔비디아 같은 회사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소프트웨어도 물론 잘 해야겠지만은 항상 이거 없으면 안 돼라는 이런 그래픽 카드 같은 요소를 우리나라가 좀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정부에서도 이런 관점에서는 좀 지원을 좀 많이 해주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지금 한국형 GPT를 만들어야 돼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의 근본적인 것들도 항상 지원을 해주고 만들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형성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세상 IT 시간 국내외 생성형 인공지능 소식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히든브레인 연구소 송태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퀴즈 드렸는데요. 퀴즈 정답 살펴보겠습니다. 정답은 사과였죠. 7600님께서 과일을 공판장에서 받아서 소매상을 하는데요. 과일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진짜 외상값 때문에 근처 과일 가게도 2곳이나 문을 닫았습니다. 저희 가게는 과일로만 50년 된 가게인데 진짜 힘든 시기네요. 어찌 명절을 보내야 할지 걱정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7537번님께서는 정답 사과입니다. 보내주셨고 0141님도 정답 맞춰주셨어요. 5078님 사과. 밤 근무 퇴근 중입니다. 한 주도 화이팅 하세요. 라고 따뜻한 문자 또 보내주셨고요. 3371님 정답 사과. 아침에 먹으면 금인 건 금사과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출근하는 택시 안에서 듣고 있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라고 저에게 힘이 되는 또 문자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중복 당첨 여부 확인한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일 경우 원을 만들어서 앉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표현할 때 돌아 앉다와 돌라 앉다 중에서 어느 것이 맞을까요? 원을 그리면서 동그랗게 앉는 것을 돌아 앉다